로비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박준혁의 목소리가 울렸다. 도윤 씨, 규정은 규정이죠. 청소 용역분이 VIP 공간에 들어가겠다고요? 휴대폰을 든 관람객들이 웅성거렸다. 저 사람 뭐야? 청소하는 사람이 후원자래. 한도윤의 얼굴이 화끈거렸다. 68세 노인의 눈가에 굴욕의 눈물이 맺혔다. 잠깐이면 됩니다. 떨리는 목소리였다. 잠깐이면요? 도윤 씨, 여기는 국립박물관이에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박준혁의 비웃음이 로비에 메아리 쳤다. 한도윤은 고개를 떨어뜨렸다. 주먹을 꽉 쥔 채로.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자신들이 모욕하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이 박물관 건립에 50억 원을 기부한 최대 후원자라는 것을, 그리고 전시된 기계들의 창조자라는 것을.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과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도윤입니다. 올해 68이에요. 새벽 4시. 아직 세상이 깨어나기 전에 그 고요한 시간에 저는 국립산업기술박물관 3층 전시관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낡은 작업복에 고무장갑을 낀 채로 말이에요. 3년째 해오고 있는 일이니까 이제는 눈을 감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익숙해졌죠. 걸레를 적시고 물기를 적당히 짜내고 바닥을 천천히 닦아내는 동작. 그 반복되는 리듬 속에서 저는 묘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아무도 없는 전시관에서 홀로 일하는 시간이 오히려 편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좀 달랐어요. 평소보다 조심스럽게 걸레질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에 서 있는 전시품 때문이었어요. 1972년식 정밀 공작기계 KM-2500. 전시 안내판에 적힌 글씨를 보면서 저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말인데 저 기계를 보는 순간 40년 전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거든요. 30살의 젊은 엔지니어였던 제가 밤샘 작업을 하면서 도면을 그리고 또 그렸던 그 시절 말이에요. 이 기계, 내가 처음 설계했지.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말을 들을 사람은 없었어요. 새벽 4시의 박물관은 저와 이 오래된 기계들만이 남아있는 공간이었으니까요. 저는 걸레를 바닥에 내려놓고 천천히 전시장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유리병 너머로 보이는 KM-2500의 모습이 참 반가웠어요.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여전히 단단해 보이는 철제 몸체, 정교하게 설계된 회전축, 그리고 제가 직접 계산했던 기어비까지 모든 게 그때 그대로였습니다. 사실 이 박물관에서 일하기 시작한 이유도 바로 이거였어요. 제가 만든 기계들을 매일 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기계들이 어떻게 보존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것 말이에요. 참 오래되었네. 저는 유리에 손을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유리에 비친 제 얼굴을 봤어요. 주름진 이마, 백발이 된 머리, 그리고 작업복을 입은 초라한 모습. 40년 전 이 기계를 설계했던 그 젊은 엔지니어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죠. 그때는 꿈이 컸었어요.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독일이나 일본처럼 정밀기계 강국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밤낮 없이 연구하고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하나씩 만들어냈습니다. KM-2500도 그런 노력의 결과물 중 하나였고요.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저는 제가 만든 기계를 전시품으로 구경하면서 그 주변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다시 걸레를 들고 바닥 닦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서운하다거나 억울하다는 감정은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만든 기계가 이렇게 소중히 보관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간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이에요. 새벽 5시가 되자 동쪽 창문으로 희미한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곧 박물관 직원들이 출근할 시간이었죠. 저는 청소 도구들을 정리하면서 오늘 하루 일과를 떠올려 봤어요. 아침에는 1층 로비 청소, 점심시간에는 화장실 점검, 오후에는 전시관 유리 닦기, 그리고 저녁이 되면 다시 이렇게 야간 청소를 시작하는 거죠.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저에게는 나름대로 소중한 시간들이었어요. 특히 이른 새벽 시간은 정말 좋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전시관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거든요. 제가 젊었을 때 만들었던 기계들과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라고 할까요? 내일은 2층도 둘러봐야겠네. 2층에는 1980년대 산업용 로봇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그 중에서 몇 개는 저희 회사에서 만든 것들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더 이상 그 회사의 대표가 아니에요. 몇 년 전에 아들에게 경영권을 넘겨주고 저는 뒤로 물러났거든요. 그런데 왜 청소 일을 시작했을까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충분히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나이에 굳이 이런 힘든 일을 선택한 이유를 말이에요. 하지만 저에게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 몸담았던 산업 현장을, 그리고 제가 만들어낸 기계들을 가까이에서 지키고 싶었거든요. 비록 청소원의 신분이었지만 이곳에서만큼은 제가 정말 필요한 사람이라고 느낄 수 있었어요. 청소를 마치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복도 끝에 걸린 큰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대한민국 산업화 50년이라는 제목 아래 흑백 사진들이 연대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 중에서 1970년대 공장 풍경을 담은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젊은 기술자들이 기계 앞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었죠. 혹시 그 사진 속에 제가 있을까 하고 자세히 들여다봤지만 워낙 작은 사진이라 알아보기 어려웠어요. 그때가 참 좋았는데 엘리베이터가 도착하는 소리와 함께 혼잣말을 마쳤습니다. 1층으로 내려가면서 저는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마쳤다는 안도감을 느꼈어요. 그리고 내일 또 이곳에 와서 제가 사랑하는 기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기대감도 함께 말이에요. 경비실을 지나며 야간 근무자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내일 뵐게요. 박물관 밖으로 나서니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일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집으로 걸어가면서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과연 언제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언젠가 이 박물관을 떠나게 되는 날이 온다면 과연 누가 제가 만든 기계들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돌봐줄까 하는 걱정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걱정은 잠시였어요. 지금 당장은 제가 건강하고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매일 아침 출근할 곳이 있다는 것, 그곳에서 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있었어요. 새벽 6시,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면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 저는 평소와 다른 목적지를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1층 안내데스크 말이에요. 사실 그곳은 제가 거의 가지 않는 곳이었거든요. 청소를 할 때도 직원들이 있을 때는 피해서 다니는 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5층 후원자 전용 라운지에 잠깐 들러야 할 일이 생겼거든요.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자료 중에서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제가 기증한 초기 도면들과 관련된 문서였어요. 안내 데스크 앞에 서니 젊은 여직원이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2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단정하게 머리를 묶은 직원이었어요. 이름표를 보니 김민지 주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김 주임의 시선이 제 작업복을 훑어보는 게 느껴졌어요. 평소 청소할 때 입는 회색 작업복에 운동화 차림이었거든요. 확실히 이 화려한 로비와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죠. 네, 무슨 일이시죠? 김 주임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경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후원자 전용 라운지에 잠깐 들르고 싶습니다. 제가 말하자 김 주임의 눈썹이 살짝 치켜올랐어요. 그러더니 저를 다시 한번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마치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거든요. 후원자 라운지요? 네, 5층에 있는 그곳 말이에요. 김 주임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혹시 관계자시거나 후원 증빙 서류 같은 거 있으세요? 예상했던 질문이었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가죽으로 만들어진 벌써 20년도 넘게 사용해온 수첩이었죠. 그 안에는 박물관 관련 서류들과 후원 관련 문서들이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이걸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수첩을 내밀자 김 주임이 받아서 펼쳐봤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점점 이상해지더라고요. 마치 뭔가 우스운 걸 보는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이게 후원 증빙이세요? 김 주임의 목소리에 냉소적인 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수첩을 다시 저에게 건네면서 말했어요. 죄송하지만 여긴 관광객 휴게실이 아닙니다.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관광객 휴게실이라니. 김 주임은 저를 그냥 구경하러 온 관광객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것도 좀 이상한 요구를 하는 관광객으로 말이에요. 아니, 제가 뭔가 설명하려고 했지만 김 주임이 손으로 제지했습니다. 후원자 라운지는 실제 후원자분들과 그 가족분들만 이용할 수 있어요. 일반 관람객분들은 1층 휴게 공간을 이용해 주시면 돼요. 김 주임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그 속에는 분명한 거부 의사가 담겨 있었어요. 마치 규정을 설명하는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이 사람은 당연히 해당 안 되는 사람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었거든요. 주변에 있던 다른 관람객들이 저희 쪽을 힐끗거리기 시작했어요. 뭔가 문제가 생긴 걸 눈치챈 거죠. 저는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정말로 저는 후원자가 맞는데요. 조심스럽게 한 번 더 말해봤지만 김 주임의 반응은 더욱 차가워졌어요. 그렇다면 정식 후원증이나 관련 서류를 가져오세요. 저희도 규정이 있어서요. 그 순간 저는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정식 후원증이라니. 제가 이 박물관 건립에 얼마나 많은 돈을 기부했는지, 그리고 지금도 매년 얼마나 많은 후원을 하고 있는지. 하지만 그 모든 걸 증명할 수 있는 건 집에 있는 서류들 뿐이었어요. 무엇보다 서운한 건 김 주임의 태도였습니다. 처음부터 저를 의심스러운 사람으로 본 건 말이에요. 제 나이와 차림새만 보고 판단해버린 거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우기고 싶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을 계속 이어가봤자 서로에게 좋을 게 없었거든요. 저는 수첩을 주머니에 다시 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에 서류를 준비해서 다시 오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김 주임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만 그 미소에는 어차피 안 올 사람이라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안내 데스크에서 돌아서서 걸어가는데 등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요즘 이상한 분들이 많이 오시네. 후원자래요, 후원자.
작은 목소리였지만 제 귀에는 또렷하게 들렸어요.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이런 기분을 느껴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이게 단순한 오해일까? 아니면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걸까? 사실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었거든요. 지난 몇 달 동안 비슷한 상황들이 몇 번 있었어요. 박물관 직원들이 저를 그냥 청소원으로만 보는 것. 마치 제가 이곳에서 청소 외에는 아무 권한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대하는 것 말이에요. 엘리베이터에 올라서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5층 버튼을 누르고 싶었지만 결국 3층을 눌렀어요. 그냥 평소처럼 청소나 하자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3층에서 내려서 전시관으로 향하는데 복도에서 만난 한 관람객이 저에게 물었어요. 혹시 화장실 어디에 있나요? 저쪽 끝에 있어요. 친절하게 대답해 드렸지만 그 관람객의 시선에서도 느낄 수 있었어요. 제가 여기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청소복을 입은 나이 든 사람이니까 당연히 청소원이거나 관리원 정도로 여기는 거죠. 전시관에 들어서서 오늘 아침에 봤던 KM-2500 앞에 다시 섰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침에 느꼈던 그 따뜻한 감정이 생겨나지 않았어요. 대신 복잡하고 답답한 기분만 들었거든요. 저 기계를 만든 사람도 이 취급을 받는구나. 혼잣말을 하면서도 씁쓸한 웃음이 나왔어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지만 이 아이러니한 상황이 참 기가 막혔거든요. 그때 뒤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아저씨, 이 기계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젊은 남성 관람객이었어요. 대학생 정도로 보이는 청년이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1972년에 만들어졌어요. 오, 정말 오래됐네요. 그런데 아직도 작동할까요? 네, 아마 작동할 거예요. 튼튼하게 만들어졌거든요. 아저씨는 기계에 대해서 잘 아시네요? 그 질문에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제가 이 기계를 설계했다고 말하면 믿을까요? 아니면 안내데스크에서처럼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을까요? 네, 조금은 알죠. 결국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청년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른 전시품으로 향했어요. 혼자 남겨진 저는 다시 KM-2500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감정이 들었어요. 과연 제가 지금 이 상황을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 아니면 뭔가 해야 하는 걸까? 문제는 단순히 출입증 하나가 아니었어요. 이건 더 근본적인 문제였거든요. 사람들이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것, 그리고 진짜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말이에요. 전시관을 나서면서 저는 불안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된다면 과연 제가 이곳에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안내데스크에서 돌아선 지 채 10분도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데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김주임, 무슨 일 있었어요? 박준혁 운영팀장의 목소리였습니다. 45살의 박 팀장은 이 박물관에서 꽤 큰 권한을 가진 사람이었죠. 키가 크고 체격이 좋은 편이어서 정장을 입으면 상당히 위압적으로 보였거든요. 아, 팀장님. 조금 전에 이상한 분이 오셨어요. 김주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른 채로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뭔가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았거든요. 이상한 분이요? 네, 후원자 라운지에 들어가고 싶다고 하시는데 차림새를 보니 그냥 청소하시는 분 같더라고요. 후원 증빙도 제대로 된 게 없고요. 그 순간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청소하시는 분이라니. 물론 제가 실제로 청소 일을 하고 있지만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건 좀 그랬거든요. 마치 저를 의심스러운 사람으로 만드는 것 같았어요. 아, 혹시 작업복 입은 나이 드신 분 말씀이세요? 박 팀장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제 쪽으로 가까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네, 맞아요. 낡은 수첩 같은 걸 보여주시면서 후원자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박 팀장이 한숨 같은 소리를 내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일부러 주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말이에요. 도윤 씨, 저는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박 팀장이 저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어요.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네, 팀장님.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박 팀장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뭔가 불편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주변에 있던 관람객들이 하나둘 저희 쪽을 쳐다보기 시작했거든요. 혹시 후원자 라운지에 들어가고 싶어 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조용히 대답하자 박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표정이 점점 심각해지더라고요. 도윤 씨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박물관이에요. 개인적인 호기심으로 돌아다닐 수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박 팀장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마치 저를 훈계하는 것 같은 톤이었어요. 주변 관람객들이 더 많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청소 용역부는 출입 제한이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청소 용역분이라니. 박 팀장은 의도적으로 제 신분을 강조하고 있었거든요. 마치 저를 격화시키려는 것 같았어요. 로비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쏠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휴대폰을 꺼내서 이 상황을 찍기 시작했어요. 뭔가 재미있는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거든요. 팀장님, 저는 단지 도윤 씨, 박 팀장이 제 말을 끊었습니다. 그러더니 더욱 큰 목소리로 말했어요. 혹시 후원자라고 주장하시는 건 아니죠? 그렇다면 정식 증빙 서류를 가져오세요. 낡은 수첩 같은 걸로는 안 됩니다.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수군수군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 사람 뭐야? 청소하는 사람이 후원자래. 요즘 이상한 사람들이 많네. 그 목소리들이 하나하나 제 귀에 박혔습니다. 얼굴이 점점 뜨거워졌어요. 이런 창피함을 느껴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거든요. 잠깐이면 됩니다. 저는 최대한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 이 상황이 커지는 걸 원하지 않았거든요. 잠깐이면요? 박 팀장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 웃음소리에는 명백한 조롱이 섞여 있었어요. 도윤 씨, 규정은 규정이죠. 감정적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규정이라는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맞는 말이었거든요. 박물관에는 분명히 규정이 있었고 저는 그 규정에 맞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박 팀장의 태도는 단순히 규정을 설명하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저를 공개적으로 망신 주려는 의도가 분명히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박 팀장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청소 업무 외에는 다른 곳에 가시면 안 됩니다. 특히 VIP 공간은 더욱 그렇고요. VIP 공간이라는 말에 주변 사람들이 더욱 주목했습니다. 마치 제가 무슨 잘못된 욕심을 부린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말이었어요. 저는 그냥 도윤 씨, 박 팀장이 다시 제 말을 끊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단호한 톤이었어요.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확실히 해두죠. 여기는 국립박물관이에요. 개인의 호기심이나 욕구로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아무나라는 말에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평정을 유지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더욱 불리해질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어떤 젊은 여성은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고, 나이 든 남성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었어요. 모든 시선이 저를 비판하는 것 같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 저는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이 상황을 지속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세요. 박 팀장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마치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한 것 같은 태도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들려오는 속삭임들을 피할 수는 없었어요. 나이 들면 저렇게 되는 건가? 청소하는 사람이 후원자래. 참 어이없네. 요즘 박물관 관리가 허술한 것 같아. 그 모든 말들이 제 등에 꽂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저는 재빨리 들어갔어요. 문이 닫히면서 그 모든 시선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3층에 내려서 전시관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방금 전 상황이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되었거든요. 박 팀장의 그 조롱하는 웃음, 주변 사람들의 비판적인 시선, 그리고 휴대폰으로 찍어대던 사람들까지. 전시관에 들어서서 익숙한 자리에 앉았습니다. KM-2500이 보이는 벤치였어요. 하지만 오늘은 그 기계를 보는 것조차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가 만든 기계 앞에서도 이런 취급을 받는구나. 혼잣말을 하면서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체념이라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이런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억울함이었어요. 제가 정말로 이 박물관의 최대 후원자라는 걸 증명할 수만 있다면 박 팀장의 그 오만한 태도를 바꿀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녁 시간이 되자 박물관이 조용해졌습니다. 관람객들이 하나둘 나가고 직원들도 퇴근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평소처럼 청소 도구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어요. 복도에서 만난 직원들의 시선이 이상했거든요. 마치 저를 경계하는 것 같았어요. 분명히 오늘 로비에서 있었던 일이 소문이 난 것 같았습니다. 도윤 씨, 청소를 시작하려는데 박 팀장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다른 직원 2명과 함께였어요. 네, 팀장님. 오늘 일로 말씀드릴 게 있어요. 박 팀장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뭔가 좋지 않은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았어요. 앞으로는 업무 시간 외에 전시관에 들어가지 마세요. 그리고 관람객들과 불필요한 대화도 삼가고요. 그게 무슨... 도윤 씨, 오늘 일로 민원이 들어왔어요. 청소원이 후원자 행세를 한다고요. 그 말에 제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민원이라니. 누군가 오늘 일을 문제 삼아서 공식적으로 항의한 거였어요. 저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요. 의도가 어쨌든 결과적으로 박물관 이미지에 타격을 주었잖아요. 박 팀장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앞으로 주의하세요.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정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고 나서 박 팀장은 다른 직원들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저는 혼자 복도에 남겨졌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오해나 실수가 아니었어요. 박 팀장은 의도적으로 저를 공격한 거였거든요. 그리고 그 결과로 저는 이제 더욱 고립된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였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박물관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홀로 전시관을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포기하고 다른 일을 찾아야 하는 걸까?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는 것 말이에요.
침묵 속에서 분노가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박물관에 도착했습니다. 어젯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거든요. 박 팀장의 경고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민원이 들어왔다는 그 말이 특히 마음에 걸렸습니다. 1층 로비를 지나는데 평소와 분위기가 달랐어요. 안내 데스크에 있던 김주임이 저를 보더니 시선을 피했습니다. 마치 어색한 상황을 피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거든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다른 직원 2명이 지나갔는데 그들도 저를 보고는 작은 목소리로 뭔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분명히 어젯밤 일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았습니다. 3층에서 청소를 시작했는데 집중이 잘 안 됐어요. 자꾸만 신경이 쓰였거든요. 혹시 또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는 건 아닌지,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평소보다 일찍 휴게실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휴게실에 들어서는 순간 대화 소리가 뚝 끊어졌어요. 다른 청소원분들이 앉아 계셨는데 제가 들어오자 갑자기 조용해진 거죠. 안녕하세요. 저는 평소처럼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이 어색했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평소보다 목소리가 작았고 표정도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뭔가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평소라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 오늘은 모두가 조용히 식사만 했거든요. 도윤 씨, 갑자기 김청소원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50대 후반의 김청소원은 저와 함께 일한 지 가장 오래된 동료였어요. 네. 혹시 어제 무슨 일 있었어요? 김청소원의 목소리가 걱정스러웠습니다. 다른 분들도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별일 없었어요. 저는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소문이, 김청소원이 말을 흐렸습니다. 결국 소문이 돌고 있었던 거네요. 그때 휴게실 문이 열리면서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박 팀장이었어요. 평소 휴게실에 거의 오지 않는 분이었는데 오늘은 왜 왔을까요? 도윤 씨, 박 팀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네, 팀장님. 잠깐 밖에서 이야기 좀 하죠. 박 팀장의 말에 휴게실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청소원분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저희를 바라봤어요. 복도로 나온 박 팀장은 팔짱을 끼고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키 차이 때문에 더욱 위압적으로 느껴졌어요. 도윤 씨, 어제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네, 기억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요. 박 팀장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 박물관에서 도윤 씨의 역할이 뭔지 아세요? 청소입니다. 맞아요. 청소예요. 그런데 왜 자꾸 다른 일에 관심을 보이시죠? 박 팀장의 말이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마치 저를 비난하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그런 의도가. 도윤 씨, 박 팀장이 제 말을 끊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어요. 당신은 그냥 청소원입니다.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그냥 청소원이라니. 마치 저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취급하는 것 같았어요. 다른 직원들이나 관람객들에게 혼란을 주지 마세요. 그리고 앞으로 업무에 출입 시 즉시 퇴근 조치하겠습니다. 박 팀장의 말에 제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퇴근 조치라니. 그건 사실상 해고, 경고와 다를 바 없었거든요. 주변에서 다른 직원들이 지나가면서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박 팀장의 큰 목소리 때문에 무슨 일인지 다들 눈치챈 것 같았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반박할 힘이 없었어요. 박 팀장의 그 차가운 시선 앞에서 완전히 위축되어 버렸거든요. 좋아요. 그럼 이제 일하러 가세요. 박 팀장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하고는 사라졌습니다. 저는 혼자 복도에 남겨졌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말이에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제 표정이 무너져 내리는 걸 스스로 느낄 수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휴게실로 돌아갔는데 다른 청소원 분들의 시선이 더욱 어색해졌습니다. 분명히 복도에서 있었던 일을 다들 눈치챈 것 같았어요. 도윤 씨 괜찮아요? 김 청소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서도 어떤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마치 저와 엮이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았거든요. 네, 괜찮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이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았어요. 오후 내내 청소를 하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예전과 달랐거든요. 동정하는 시선, 경계하는 시선, 그리고 무관심한 시선들. 모든 게 저에게는 상처였어요. 특히 힘든 건 동료 청소원들조차 눈을 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평소 인사를 나누던 분들도 저만 보면 시선을 돌렸어요. 아마 저와 엮여서 문제가 생기는 걸 원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박물관이 조용해졌습니다. 관람객들이 나가고 직원들도 퇴근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평소처럼 야간 청소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전시관으로 향하던 중에 3층 복도 모서리에서 멈춰 섰어요. 갑자기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거든요. 아무도 없는 복도에서 저는 벽에 등을 기대고 섰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 모든 상황이 얼마나 억울한지 깨달았어요.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그저 제가 후원한 박물관을, 제가 만든 기계들을 가까이에서 보고 싶었을 뿐인데, 그런데 왜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하는 걸까요? 당신은 그냥 청소원입니다. 박 팀장의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냥 청소원이라니. 마치 저를 아무 가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동료들조차 저를 외면하는 것. 그것이 더욱 마음을 아프게 했거든요. 무력감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이런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포기하고 이 일을 그만둬야 하는 걸까요? 그 순간 복도 끝에 있는 CCTV 카메라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 카메라가 지금 이 모든 상황을 기록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무너져 내리는 모습까지도 말이에요. 전시관으로 들어가서 KM-2500 앞에 섰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 설계했던 그 기계 말이에요. 하지만 오늘은 그 기계조차 제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만든 기계 앞에서도 이런 취급을 받는구나. 혼잣말을 하면서 주저앉고 싶었어요.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대로 끝내도 되는 걸까? 제가 정말로 그냥 청소원일까요? 그리고 이런 모욕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절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KM-2500을 다시 바라봤어요. 40년 전 그 기계를 설계했던 젊은 엔지니어의 열정이 되살아나는 걸 느꼈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어요. 이 상황을 바꿔야 했습니다. 제가 정말 누구인지, 그리고 이 박물관에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보여줘야 했거든요. 박 팀장의 그 오만한 태도도, 사람들의 편견도 모든 걸 바꿔놓을 거예요. 제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체념과 무력감 대신에 조용하지만 강한 결심이 자리 잡았거든요.
내일부터는 달라질 거예요. 제가 정말 누구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박물관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마지막 경비 순찰도 끝나고 이제 정말 저 혼자만 남은 시간이었어요. 3층 전시관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평소보다 느렸습니다.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특히 박 팀장의 그 말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당신은 그냥 청소원입니다. 전시관에 들어서자 익숙한 기계들이 어둠 속에서 저를 맞이했습니다. 조명이 꺼진 상태라 실루엣만 보였지만 저에게는 하나하나가 다 친숙한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근처에서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기계가 오작동을 일으키는 소리였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 1980년대 산업용 로봇이 멈춰 있었습니다. 전시용이지만 가끔 시연을 위해 작동시키는 기계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한쪽 팔이 어중간하게 멈춰서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무의식적으로 다가갔습니다. 오래된 습관 같은 거였어요. 기계가 고장나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거든요. 제어판을 살펴보니 문제가 보였습니다. 회전축 베어링에 문제가 생긴 거였어요. 간단한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손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말이에요. 몇 분 만에 로봇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40년 전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29살의 저는 작은 공장 한 구석에서 밤새도록 도면을 그리고 있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서 연필을 깎고 또 깎으며 계산과 재계산을 반복했었죠. 그때도 지금처럼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기름때가 묻고 낡았지만 그 작업복이 제 자부심이었어요. 현장에서 직접 뛰는 엔지니어의 상징이었거든요. 이 기술은 사람을 덜 다치게 할 거야. 동료에게 했던 그 말이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당시 제가 개발하던 안전장치는 혁신적인 것이었어요.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기계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시스템이었거든요. 그 시절 저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제가 만드는 기술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기술들이 많은 생명을 구했어요.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산업용 로봇도 그런 기술 중 하나였습니다. 제가 설계한 안전장치가 적용되어 있었거든요. 사람이 접근하면 자동으로 정지하는 시스템이었어요. 로봇을 바라보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박물관에 전시된 기계들 중 상당수가 제 손을 거쳐간 것들이었어요. 직접 설계한 것도 있고 제가 개발한 기술이 적용된 것들도 있었습니다. 40년 전 그 청년은 지금 이 박물관의 최대 후원자가 되었고 동시에 그냥 청소원 취급을 받고 있었죠. 참 아이러니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분노보다는 슬픔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제가 평생 쌓아온 모든 것들이 겉모습 하나 때문에 무시당하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나 서글퍼서요. 그때 제가 꿈꿨던 미래는 지금과 많이 달랐어요. 기술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더 안전한 세상을 만드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존경받는 엔지니어가 되는 것이었거든요. 어느 정도는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제 기술들이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됐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모든 성취가 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로봇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전시관을 둘러보니 제가 관련된 기계들이 참 많았습니다. 모든 게 제 인생의 일부였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아니,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거든요. 밤이 더욱 깊어갔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대신 40년 전 그 열정적인 청년의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걸 느꼈습니다. 내일은 다르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이상 이런 모욕을 당할 수는 없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박물관에 도착했습니다. 어젯밤 산업용 로봇을 고친 일이 마음에 걸렸거든요. 혹시 누군가 문제 삼을까봐 걱정이 됐어요. 1층 로비를 지나는데 평소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오늘 이사회 분들이 오신다면서요? 네, 갑자기 긴급 방문이래요. 안내 데스크 근처에서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사회 긴급 방문이라니 뭔가 큰일이 생긴 것 같았어요. 3층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직원들이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2층 전시관에 무슨 문제가 있다던데. 산업용 로봇 말씀이세요? 네, 그거 어제까지 고장 났었는데 갑자기 작동한다고. 제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제가 고친 로봇 얘기였거든요. 혹시 문제가 된 건 아닐까요? 3층에서 내려서 평소처럼 청소를 시작했지만 집중이 안 됐어요. 자꾸만 신경이 쓰였거든요. 오전 10시쯤 되자 박물관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사회 분들이 도착한 모양이었어요. 평소 조용했던 복도에 발걸음 소리가 많이 들렸거든요. 저는 3층 끝쪽에서 조용히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이런 날에는 눈에 띄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1시간쯤 지나자 급작스럽게 방송이 나왔습니다. 전 직원은 즉시 3층 회의실로 집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복합니다. 전 직원은 즉시 3층 회의실로 집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직원 집합이라니. 이런 방송은 처음 들어봤어요.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청소 도구를 정리하고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복도에서 다른 직원들과 마주쳤는데 모두들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회의실에 들어서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이사회 분들이 정면에 앉아 계셨고 박물관 직원들은 뒤쪽에 서 있었어요. 저는 가장 뒤쪽 구석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청소원인 제가 앞쪽에 서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사장님으로 보이는 분이 일어나셨습니다. 60대 후반의 위험 있는 분이셨어요. 오늘 긴급하게 모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장님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2층 전시관에 1980년대 산업용 로봇이 어제까지 고장 상태였는데 오늘 아침 갑자기 정상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 팀장이 앞쪽에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표정이 좀 어색해 보였거든요. 문제는 그 로봇이 단순한 전시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 안에는 우리나라 산업안전 기술의 원형이 들어있거든요. 이사장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그 로봇에 적용된 안전장치는 현재까지도 전 세계 공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핵심 기술입니다. 그런 기술을 함부로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사장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궁금합니다. 이걸 누가 손댔습니까? 이사장님의 질문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제가 고친 거라고 말해야 하는 건지 고민됐거든요. 박 팀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도 파악 중입니다. 아마 외부 업체는 없었습니다. 이사장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보안 기록을 확인해 본 결과 어젯밤 박물관에는 경비원과 청소 직원만 있었거든요. 경비원과 청소 직원. 제 심장이 더욱 빨리 뛰었습니다. 그렇다면 CCTV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장님이 뒤쪽에 있던 직원에게 신호를 보내셨어요. 곧 대형 모니터가 켜지면서
CCTV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어젯밤 2층 전시관의 모습이었어요. 어둠 속에서 누군가 로봇 앞에서 작업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바로 저였어요. 화면 속에 저는 능숙하게 로봇을 점검하고 조정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수십 년간 그런 일을 해온 전문가처럼 말이에요. 저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사장님이 물으셨습니다. 박 팀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청소 용역입니다. 이름은요? 한도윤입니다. 이사장님이 그 이름을 들으시는 순간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눈이 커지면서 놀라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한도윤? 방금 한도윤이라고 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박 팀장이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이사장님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러더니 회의실을 둘러보기 시작하셨어요. 마치 누군가를 찾는 것 같았거든요. 한도윤 씨가 여기 계신가요? 조용했던 회의실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특히 박 팀장의 표정이 믿기 어렵다는 듯 놀라고 있었거든요. 이사장님이 저를 향해 걸어오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길을 비켜드렸어요. 정말 한도윤 씨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이사장님이 제 앞에 서셨습니다. 그러더니 깊이 인사를 하셨어요. 오랜만입니다, 회장님. 그 한마디에 회의실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회장님이라고? 청소원을 회장님이라고 부른다고? 박 팀장의 입이 벌어졌어요.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도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이사장님이 다시 모든 사람들을 향해 돌아서셨습니다.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분이 바로 한도윤 회장님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청소원. 박 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청소원이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박물관의 최대 후원자이시기도 하죠. 이사장님의 설명에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어제 고쳐진 그 로봇의 안전장치를 처음 개발하신 분이 바로 한도윤 회장님이라는 점입니다. 그럴 리가. 박 팀장이 중얼거렸지만 이사장님은 계속 설명하셨어요. 1980년대 초 한도윤 회장님께서 개발하신 산업안전 기술은 당시로서는 혁신적이었습니다. 그 기술 덕분에 수많은 공장 근로자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거든요. 저는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갑자기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리니까 어색했거든요. 그 로봇에 적용된 센서 시스템, 자동 정지 장치, 그리고 안전 프로토콜까지 모든 게 한도윤 회장님의 작품입니다. 이사장님이 CCTV 화면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젯밤에 그런 정밀한 수리가 가능했던 거죠. 자신이 만든 기술이니까요. 박 팀장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며칠 전 저에게 했던 말들이 떠오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사장님이 잠시 숨을 고르셨습니다. 한도윤 회장님께서 지난 10년간 이 박물관에 기부하신 금액이 총 50억 원이 넘는다는 점입니다. 모두 익명으로 말이죠. 50억 원이라는 숫자에 회의실이 다시 한번 조용해졌습니다. 이 박물관 건립 자금의 30%가 한도윤 회장님의 후원금입니다. 그런 분이 지금까지 청소원으로 일하고 계셨던 거죠. 저는 이사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과분한 소개 감사합니다. 과분하다뇨. 사실 저희가 몰라 배웠던 게 죄송할 따름입니다. 이사장님이 다시 박 팀장 쪽을 보셨어요. 혹시 한도윤 회장님께 무례한 일은 없었겠죠?
그 질문에 박 팀장이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 후원자 라운지 출입을 막았던 일, 그리고 어제 공개적으로 모욕을 줬던 일이 떠오르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 일은 박 팀장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주변 직원들도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대략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저는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별일 없었습니다. 이사장님.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묻어 있었어요. 이사장님도 그걸 느끼신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제대로 모시지 못했네요. 괜찮습니다. 저도 신분을 밝히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말했지만 지난 며칠간의 모욕과 상처가 쉽게 잊혀지지는 않았어요. 이사장님이 다시 모든 직원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한도윤 회장님께는 최대한의 예의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장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곳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해드리세요. 네, 알겠습니다. 직원들이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답 속에는 당황과 부끄러움이 섞여 있었어요. 특히 박 팀장의 표정은 볼만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오만함이 완전히 사라지고 대신 극도의 당황과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그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한도윤 회장님, 잠시 따로 말씀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하죠. 저는 이사장님을 따라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방금 있었던 일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복도에서 이사장님이 다시 한번 깊이 인사하셨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회장님. 저희가 너무 신뢰를 많이 드렸네요. 아닙니다. 오히려 저에게는 좋은 경험이었어요. 경험이라고 하시니 사람들이 어떤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제 말에 이사장님의 표정이 무거워졌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나서 저는 다시 3층 전시관으로 향했습니다. 모든 게 달라진 느낌이었어요. 같은 복도, 같은 전시관이었지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KM-2500 앞에 서서 생각해 봤습니다. 드디어 제 정체가 공개됐네요. 이제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쉬움도 들었어요. 그동안 익명으로 지내면서 느꼈던 그 조용한 평화가 그리워질 것 같았거든요.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박 팀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한 게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이제 모든 게 시작일 거예요. 새로운 관계, 새로운 시작, 그리고 새로운 도전들 말이에요. 이사장님과의 면담이 끝나고 나서 저는 다시 3층 전시관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모든 게 달랐어요. 지나가는 직원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안녕하세요, 회장님. 복도에서 만난 젊은 직원이 깍듯이 인사를 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저를 그냥 지나쳤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90도로 인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냥 편하게 하세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사람들의 태도가 이렇게 갑자기 바뀌는 게 씁쓸하기도 했거든요. 전시관에 들어서자 몇 명의 관람객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제 정체를 모르고 있었죠. 여전히 청소원으로만 보고 있었어요. KM-2500 앞에 서서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 청소 일을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박물관에 관여해야 할까요? 그때 뒤에서 조심스러운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박 팀장이 서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박 팀장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평소 그렇게 당당하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네, 팀장님. 저는 평상시처럼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박 팀장이 더욱 당황하는 게 보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박 팀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과에는 진정성보다는 두려움이 더 많이 느껴졌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몰라 배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 팀장의 사과를 들으면서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를 그냥 청소원이라고 했던 그 사람이 지금은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거든요. 괜찮습니다. 제가 짧게 대답하자 박 팀장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런데 표정을 보니 아직 뭔가 더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네. 혹시 저희가 실수한 일들을 너그럽게 봐주실 수 있을까요? 박 팀장의 말에서 간절함이 느껴졌어요. 아마 자신의 보직이 위험하다는 걸 직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해 봤어요. 정말로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분노를 표출해야 할까요? 아니면 관대하게 넘어가야 할까요? 그때 이사장님이 전시관으로 들어오셨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회장님, 박 팀장님도 계시는군요. 이사장님이 저희를 번갈아 보시더니 박 팀장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박 팀장,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있어서 전달하러 왔습니다. 박 팀장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오늘 오후 2시에 전 직원 회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 자리에서 한도윤 회장님께 공개적으로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공개적으로요? 박 팀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그동안 회장님께 무례했던 일들에 대해서 모든 직원 앞에서 사과하셔야 합니다. 이사장님의 말에 박 팀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제 앞에서는 그래도 개인적으로 사과할 수 있었지만 모든 직원 앞에서 공개적으로 사과한다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사장님이 잠시 숨을 고르셨습니다. 이번 일로 인해 박 팀장의 운영팀장 보직은 해제됩니다. 그럴 수는 박 팀장이 항의하려 했지만 이사장님이 손으로 제지하셨어요.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대신 다른 부서로 발령을 내겠습니다. 박 팀장의 표정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운영팀장이라는 직책은 박물관에서 상당한 권한과 지위를 가진 자리였는데 그걸 잃게 된 거였죠. 저는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물론 박 팀장의 행동이 잘못된 것은 맞지만 이렇게까지 처벌받는 걸 보니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거든요. 이사장님, 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네, 회장님. 혹시 처벌이 너무 과한 것은 아닐까요? 제 말에 이사장님과 박 팀장이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피해자인 제가 오히려 박 팀장을 두둔하는 것 같으니까요. 하지만 회장님께서 받으신 모욕을 생각하면 모욕이야 제가 받았으니까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저는 박 팀장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는 여전히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팀장님, 네, 회장님. 공개 사과는 하셔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보직 해제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정말로 박 팀장에게 기회를 줘야 할까요? 한 번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박 팀장의 눈에 희망이 스며들었어요.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박물관에서 사람을 외모나 신분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청소원이든 관람객이든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해주세요. 제 말에 박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에게도 그렇게 교육해 주세요. 박물관은 모든 사람에게 열린 공간이어야 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사장님이 저를 걱정스럽게 보셨어요. 회장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네. 다만 박물관 운영 규정을 좀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후원자나 관계자 확인 절차를 좀 더 체계적으로 만들어야겠어요. 그리고 직원 교육도 강화하고요.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겉모습이나 차림새로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의 진정한 태도를 봐야 해요. 이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정말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후 2시가 되자 3층 회의실에 모든 직원들이 모였습니다. 아침에 긴급 회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어요. 아마 오전 중에 소문이 퍼졌을 거예요. 이사장님이 회의를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난 며칠간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들을 정리하기 위해서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박준혁 팀장이 한도윤 회장님께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 팀장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지만 표정은 결심을 다진 것 같았어요. 박 팀장이 제 앞에 와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도윤 회장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어요. 제가 회장님의 신분을 알지 못했다고는 하나 한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고 모욕을 드린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박 팀장의 사과를 들으면서 저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상처는 아물지 않았거든요. 특히 회장님을 그냥 청소원이라고 격하한 것, 후원자 라운지 출입을 막은 것, 그리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준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박 팀장이 더욱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팀장님, 사과 받겠습니다. 박 팀장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사과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 말에 박 팀장이 다시 긴장했어요. 사람을 볼 때 옷이 아니라 태도를 보세요. 청소원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후원자라고 해서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회의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둘러봤습니다. 이 박물관은 모든 사람에게 열린 공간이어야 해요. 나이가 많든 적든, 돈이 많든 적든, 어떤 일을 하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존중해야 합니다. 회의실이 더욱 조용해졌어요. 제 말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와닿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청소 일을 선택한 이유도 그거예요. 이 박물관에 있는 기계들을 가까이서 지키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보는지도 알 수 있었어요. 저는 박 팀장을 다시 보았습니다. 팀장님, 앞으로는 모든 직원들이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주세요. 그게 진정한 박물관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박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사장님이 회의를 마무리하셨습니다. 앞으로 박물관 운영 규정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겠습니다. 모든 직원은 관람객과 동료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나가기 시작했어요. 박 팀장이 마지막까지 남아서 다시 한번 인사를 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기회를 주셔서요. 좋은 박물관을 만들어 나가요, 팀장님. 박 팀장이 나간 후 저는 이사장님과 잠시 더 이야기를 나눴어요. 회장님의 관용에 감동받았습니다. 관용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도 쉽지 않은 결정이셨을 거예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는 게 더 중요해요. 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면서 저는 안도감을 느꼈어요. 드디어 모든 게 정리되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복도를 걸어가는데 여러 직원들이 정중하게 인사를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인사가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3층 전시관으로 돌아가서 KM-2500 앞에 섰어요. 이제 제 정체가 밝혀진 이 기계가 어떤 의미인지 모든 사람이 알게 되었어요. 참 오랜 여행이었네. 혼잣말을 하면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힘들었던 며칠이었지만 많은 걸 배울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사람들이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을 얻었습니다. 박 팀장도 다른 직원들도 이제는 다른 시각으로 사람을 보게 될 거예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더 좋은 박물관,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시작 말이에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평소와 다른 차림새로 박물관에 도착했어요. 낡은 작업복 대신 깔끔한 흰색 셔츠에 어두운 색 바지를 입고 있었거든요. 박물관 기술 고문으로 공식 위촉된 후 처음으로 정장에 가까운 옷을 입은 거였어요. 1층 로비를 지날 때 안내 데스크에 김주임이 밝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도윤 고문님. 안녕하세요, 김주임님. 예전의 경계심 어린 시선은 온데간데였고 진심 어린 존경이 담긴 인사였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편안하게 대답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정중하지만 어색하지 않은 인사를 나눴죠.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3층에서 내려 제 새로운 사무실로 향했어요. 전시관 한편에 마련된 작은 공간이었지만 창가에서 전시된 기계들을 내려다볼 수 있는 특별한 자리였거든요. 책상 위에는 오늘 검토해야 할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새로 들어올 전시품의 기술 검증서, 기존 기계들의 점검 보고서, 그리고 박물관 운영 개선안까지 모두 제 전문 분야와 관련된 소중한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기쁜 건 이 모든 일을 하면서도 여전히 제가 사랑하는 기계들과 가까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저는 직원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예전에는 청소원 휴게실에서 혼자 식사했었는데 이제는 다른 직원들과 함께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어요. 고문님, 내일 새로 들어올 독일제 공작기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술팀 김 과장이 물었습니다. 아직 서류만 봤지만 좋은 기계인 것 같아요. 직접 보고 판단해야겠지만요. 역시 고문님이 계시니까 든든해요.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도 저는 종종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 달 전까지 제가 매일 지나다녔던 복도가 보였거든요. 참 많은 일이 있었던 곳이었죠. 오후 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문득 예전 생각이 났어요. 청소원으로 일하던 그 시절 말이에요. 물론 힘들고 서운한 일들이 많았지만 동시에 소중한 깨달음을 얻었던 시간이기도 했거든요. 다음 날 새벽 저는 또 일찍 박물관에 도착했습니다. 이제는 고문 자격으로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었지만 여전히 이른 시간을 좋아했어요. 아무도 없는 조용한 박물관에서 기계들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소중했거든요. 3층 전시관을 둘러보다가 익숙한 소리가 들렸어요. 드르륵, 드르륵. 누군가 바닥을 닦고 있는 소리였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청소원이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제 후임자였죠. 새로 들어온 지 일주일 정도 된 박민수 씨였습니다. 수고 많으세요. 제가 말을 걸자 박민수 씨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어요. 아, 안녕하세요. 새벽부터 고생이 많네요. 잠깐 쉬어 가세요.
저는 미리 준비해온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넸습니다. 박민수 씨가 당황하며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무슨 말씀이에요? 누구나 소중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저는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 박물관이 깨끗하게 유지되는 건 모두 박민수 씨 덕분이에요. 정말 중요한 일이거든요. 박민수 씨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아마 이런 말을 들어본 게 처음일 거예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실 거라 믿어요. 그런데 혹시 기계에 관심 있으세요? 네, 조금은요. 사실 기계공학과를 나왔거든요. 그래요? 그럼 나중에 시간 될 때 기계들 설명해 드릴게요. 박민수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한 달 전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커피를 마시면서 박민수 씨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꿈 얘기, 미래 계획, 그리고 이 일을 선택한 이유까지 젊은 시절의 저를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고모님, 저 같은 청소원도 언젠가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박민수 씨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어떤 대답을 해줘야 할까요? 박민수 씨, 인정은 남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네. 자신이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기회가 와요. 박민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저는 주변의 기계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직함이 아니라 태도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면서 저 자신도 울컥했어요. 한 달 전 겪었던 모든 일들이 떠올랐거든요. 모욕과 상처,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배운 소중한 교훈들이 말이에요. 태도요? 네.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자신의 일을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그런 것들이 진짜 중요해요. 박민수 씨와 작별 인사를 나누고 나서 저는 KM-2500 앞에 섰습니다. 40년 전 제가 설계했던 그 기계 말이에요. 여전히 단단하고 믿음직스러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선을 조금 돌려서 옆쪽을 봤어요. 최근에 들어온 최신형 공작 기계가 전시되어 있었거든요. 기술의 발전이 느껴지는 세련된 모습이었습니다. 오래된 기계에서 새로운 기계로, 과거에서 미래로, 그 연결고리에 제가 서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죠. 박물관 곳곳에서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시간이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전시관을 둘러봤습니다. 제 인생이 담긴 공간이었어요. 청소원으로 보낸 시간도, 기술 고문으로서의 새로운 시작도 모두 이곳에서 일어난 일이었거든요. 모든 게 달라졌지만 동시에 변하지 않은 것도 있었어요. 기계들에 대한 애정, 이 박물관에 대한 사랑,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은 더 나은 세상에 대한 꿈 말이에요.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더 이상 숨어 있을 필요도 축소될 필요도 없는 삶이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겸손함과 배려를 잃지 않는 것이겠죠. 박민수 씨처럼 열심히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존중받을 수 있는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침 8시가 되자 박물관 문이 열렸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을 거예요. 그들 모두가 따뜻한 환대를 받을 수 있도록 저도 제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도윤이라는 이름으로 당당하게 말이에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저는 AI 나레이션 사연 읽는 펭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